우리나라는 지각 관련 자연재해보다는 주로 기후와 관련된, 기상과 관련된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는 편인데 우리나라에서 발생을 했던 자연재해들을 쭉 종류를 나열해서 그 발생 빈도수, 즉 얼마나 자주 발생했고 얼마나 피해가 컸는지 이걸 종합해서 보니까 우리나라가 가장 영향을 많이 받았던 자연재해는 홍수다 이렇게 조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홍수가 가장 빈번히, 즉 가장 자주 발생하는구나 라는 거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구체적으로 그럼 홍수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 우리나라에서 홍수가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나라는 아시아 지역이고 아시아 지역은 계절풍이라는 바람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계절풍의 영향을 받아서 여름에 강수량이 집중이 되는데 특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여름에 비가 많이 오는 이유가 첫 번째, 여름철에 여러분들 아시죠? 장마전선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쳐. 이 장마전선이 우리나라 한반도에 걸쳐져 있는 시기가 대략 한 달이 조금 안 되는데 장마전선이 걸쳐져 있는 이 시기, 여름에 주로 집중이 되죠. 이 시기는 비가 많이 오고, 그리고 이제 장마가 거의 지나갈 때쯤 되면 한 늦여름에서 초가을 정도에 또 우리나라에 뭐가 영향을 많이 미쳐요? 태풍이 영향을 많이 미쳐요. 태풍은 열대성 저기압의 일종인데 지난 시간에 배웠잖아. 이 열대성 저기압에 해당하는 태풍 같은 경우에는 강한 바람과 엄청난 비를 동반하기 때문에 또 우리나라가 홍수의 피해를 많이 입는다. 즉 정리하자면 우리나라의 홍수가 가장 자주 발생하는 이유는 여름철에 장마전선도 영향을 미치고 여름철에 태풍도 영향을 미쳐서 집중호우, 집중적으로 비가 많이 내리는 집중호우가 발생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홍수로 인해서 발생하는 주요 피해들은 무엇이 있느냐? 비가 많이 와. 그래서 하천이 넘쳐버려요. 이게 홍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좀 낮은 지대에 있는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저지대에 있는 집이라든지 뭐 농경지가 될 수도 있고 도로가 될 수도 있고 물속으로 잠겨버리는 침수의 피해를 주로 입게 되고, 그러니까 침수로 인해서 이제 재산 피해라든지 때로는 인명 피해 같은 것들이 발생한다는 뜻이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하천이나 강 주변에 물 넘치지 말라고 쌓아놓은 걸 제방이라고 얘기하는데 비가 너무 갑자기 많이 오는 경우에는 이 제방이 물의 힘을 이기지 못하고 무너져 버리는 피해도 발생하기도 합니다. 요게 바로 홍수로 인한 피해들이야. 자, 그렇다면 옆으로 넘어가서 홍수의 대책은 조금 있다가 가뭄 정리하고 나서 한꺼번에 보도록 하고요. 자, 이번에는 홍수와 완전 반대의 피해를 가져다주는 가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주요 자연재해들이 언제 주로 발생하는지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데 홍수의 피해는 여름에 집중되잖아. 반면에 가뭄의 피해는 비가 안 와서 발생하는 거니까 가장 자주 발생하는 게 봄 가뭄, 그 다음에 가을 가뭄. 봄과 가을에 가장 가뭄이 자주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부터 12월까지를 쭉 놓고 봤을 때 주로 비가 안 와가지고 피해가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냐면은 비가 많이 오는 이제 한 늦여름에서 초가을을 지나가지고요. 늦가을부터 해서 이제 가을 지나고 겨울 지나고 봄으로 넘어가잖아. 늦가을, 겨울, 봄철 요 사이가 가뭄 피해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계절이야. 이 시기에 가뭄 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늦가을에서 겨울 지나서 봄철에 우리나라에 이동성 고기압이라고 하는 게 영향을 미치는데, 자, 고기압, 공기 압력이 높다라는 뜻이지. 저기압, 반대말인데 공기 압력이 낮다는 거야. 고기압과 저기압의 원리, 뭐 바람이 어느 방향으로 돌고 이런 것들은 사회 시간에 배우기보다는 과학 시간에 자세하게 배우는 거야. 그래서 원리 같은 건 그때 여러분들이 과학 시간에 공부를 좀 더 자세히 하시고요.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공기의 압력이 높은 고기압 같은 경우에는 얘들아 하강기류가 발생을 해. 고기압이 영향을 미친다 그러면 하강기류가 발생하는데, 하강기류는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공기가 계속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오는 형태다 생각하시면 돼요. 반대가 상승기류, 올라가는 거야. 구름이 만들어지고 비가 내리기 위해서는 상승기류가 이루어져야 되거든. 왜냐하면 공기가 습기를 머금고 하늘로 상승해서 올라가야 구름을 만들어가지고 비를 뿌리게 되는데, 고기압이 오랫동안 영향을 미치면 끊임없이 하강기류가 형성돼. 그러니까 구름이 만들어질 수가 없다라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비가 안 오고 그래서 가뭄의 피해가 발생을 한다라는 거죠. 요게 이제 첫 번째 가뭄 발생의 이유이고, 자, 그 다음에 특히 늦봄에서 초여름에 특이하게도 가뭄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이 있어요. 거기가 어디냐면은 강원도 영서지방인데, 일단 영서지방이 어딘지 선생님이 알려줄게. 지금 조그맣게 그려놨잖아요. 여기가 이제 우리나라야.
동쪽으로 태백산맥이 치우쳐져 있다. 뭐 이런 거 배우셨을 거예요. 우리나라 늦봄에서 그 초여름으로 넘어가는 시기에 어느 쪽에서 어디로 바람이 불어오냐면 요 북동쪽에서 우리나라 요렇게 불어오는 바람이 있어요. 요걸 우리말로 순한글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북동풍, 높새바람이다 라고 얘기를 해. 늦은 봄에서 초여름으로 넘어갈 때 강원도 지역에 높새바람이 영향을 미치는데 선생님이 말한 지금 이 지역을 조금 확대해가지고 다시 한번 단면도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바람이 조 그림을 옮기면 이렇게 불어온다는 거야. 동해안 쪽에서, 북동쪽에서 이렇게 불어와서 서쪽 지역으로 바람이 부는데 여기가 동해안이야. 선생님이 그려놓은 이 산이 바로 뭐냐면 태백산맥이야. 자, 그럼 한번 봐봐. 원리는 아주 간단해요. 지금 선생님이 화살표로 그려놓은 게 높새바람인데 지금 태백산맥의 동쪽, 강릉 있는 그쪽을 영동지방이다라고 얘기하고 같은 강원도 지역이지만 태백산맥 넘어 서쪽을 우리가 영서지방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 바람이 이렇게 불어와. 동해바다를 지나서 왔잖아. 그러니까 이 바람은 기본적으로 습기를 굉장히 많이 품고 있는 바람이야. 근데 얘네들이 불어오다가요. 지금 어디에 가로막혀버렸어? 태백산맥에 가로막힌 거지. 그래서 산맥에 부딪혀가지고 여기에서 구름을 형성을 해가지고 영동지방에 비를 뿌려버리게 되는 거야. 늦봄에서 초여름이라는 시기는 작물들이 자라는데 굉장히 중요한 시기야. 씨를 많이 뿌리는 시기이기도 하고. 그래서 영동지방 같은 경우에는 그럼 그 시기에 딱 비가 와주니까 굉장히 좋죠. 작물들이 자라기에 유리한데 그래서 영동지방의 입장에서는 높새바람이 고마운 바람인데 문제는 이제 영서지방이야. 비를 여기다가 다 뿌리고 고온 건조, 습기를 머금지 않은 채로 높새바람이 태백산맥을 넘어가가지고 영서지방에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영서지방은 이 계절에 계속해서 고온, 건조한 바람이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가뭄의 피해를 입고 작물의 성장에도 굉장히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그래서 늦봄에서 초여름 높새바람이 불 때는 특히 강원도 영서지방의 가뭄의 피해가 심하고 전반적으로는 늦가을에서 봄철에 가뭄의 피해가 나타나는 구나. 원인 두 가지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다면 가뭄은 과연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피해를 줄까? 일단 첫 번째, 뭐가 부족해져요? 살아가는데 물들 필요하잖아. 사용할 수 있는 물, 용수가 부족해져. 생활용수도 부족해지고 농사를 짓는 곳 같은 경우에는 농작물에 물 줘야 되잖아. 농업용수도 부족해지고. 그 다음에 비가 와가지고 이 빗물들이 땅속으로 스며들어가 줘야 물들이 약간 수질 정화도 되고 그러는데 너무 비가 안 오게 되면은 물의 상태가 굉장히 오염되고 악화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가뭄의 피해가 발생해서 비가 많이 안 오게 되면요. 뭐가 또 문제가 생기냐면은 수력발전량의 감소가 생기게 돼. 수력발전이라는 건 뭐야? 강물에다가 댐을 만들어서 이 강물이 높은 데서 낮은 데로 떨어지는 힘을 이용해서 전기를 만드는 걸 우리가 수력발전이라고 하는데 수력발전은 물을 이용하는 거야, 강물을. 강의 물은 비가 많이 와야 불어나거든. 즉 비가 많이 오면 강물의 양이 늘어나가지고 수력발전을 많이 할 수 있는데 가뭄이 발생하면은 강물의 양이 줄어들기 때문에 수력발전을 할 수 있는 그 양도 감소하게 되고 당연히 비가 많이 안 오니까 작물 재배에도 나쁜 영향을 미치게 되고 또 하나 심각한 게 뉴스에 많이 나와요. 이 가뭄이 주로 발생하는 시기에는 굉장히 건조함이 심해져서 작은 불씨가 큰 불로 번질 수 있어. 산불도 많이 증가를 하게 된다. 자, 홍수와 가뭄을 정리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부터는 이제 주관식 서술형으로 굉장히 잘 나오는데 홍수와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은 도대체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정리해야 돼. 홍수와 가뭄의 문제를 동시에 대비할 수 있는 대책이 있고 그 다음에 홍수 대비책이 따로 있고 가뭄 대비책이 따로 있어요. 주로 서술형 주관식으로 잘 나오는 건 홍수와 가뭄에 공통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 요게 시험에 가장 잘 나오고 그 다음에 홍수 대비책이나 가뭄 대비책 이거는 딱 나왔을 때 이건 홍수 대비야. 이건 가뭄 대비야. 요거는 둘 다 공통으로 대비할 수 있는 거야. 구분해가지고도 공부를 해둬야 됩니다. 먼저 공통으로 대비할 수 있는 대비책이 뭐가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자. 첫 번째, 다목적 댐을 건설한다. 이름 그대로 댐은 댐인데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는 거야. 전기를 만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물이 저장되어 있으니까 가뭄일 때 그 물을 사용할 수도 있고
비가 많이 올 때는 댐 안에 저장하는 물의 양을 늘려서 홍수의 피해를 줄일 수도 있고 다목적 댐은 공통의 대책이 된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저수지를 건설하는 건 역시도 뭐가 된다? 공통의 대책이 돼. 저수지가 물을 가두어 놓는 일종의 인공호수 같은 거거든요. 이런 저수지가 만들어져 있으면 비가 내렸을 때 그 안에 물을 더 많이 가두어 놓을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홍수의 대비책이 되고 또 가뭄일 때는 저수지의 물을 갖다 쓸 수 있으니까 가뭄의 대비책도 되는 거지. 그 다음에 이 말 되게 중요한 거 알지? 녹색댐 기능을 강화한다. 녹색댐이라고 하는 건 이 댐이랑 다른 거야. 나무들이 자연 상태로 댐의 기능을 한다라는 거죠. 지난 시간에 선생님이 얘기했었잖아. 이 숲에 있는 나무들은요, 굉장히 신기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나무의 뿌리라고 하는 게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을 흡수하는 역할을 해주고 반대로 비가 많이 오지 않을 때는 그 물을 뿌리에서 내보내는 역할을 하는 거야. 그러한 나무의 기능을 우리가 녹색댐 기능이라고 얘기해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녹색댐 기능을 강화하자는 건 삼림녹화, 나무를 많이 심자, 숲을 보존하자라는 거고 그 다음에 습지대 같은 거 너무 많이 개발하지 말고 보존하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녹색댐 기능 강화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공통의 대책은 그냥 암기해서 서술형으로 쓸 수 있게 공부하는 게 좋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각각 대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홍수 대책부터 한번 정리해보자. 홍수는 비가 많이 와서 빗물이 넘쳐가지고 생기는 거니까 빗물이 넘치지 않게 하천 주변에다가 튼튼한 제방을 건설해 놓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고 그리고 하천 주변을 개발해가지고 하천이 흐르는데 바로 옆에 도로가 지나가거나 혹은 하천 옆에 집을 짓거나 주차장을 만들거나 하지 말고 하천이 있으면 뭔가 이렇게 턱을 하나 만들고 그 위에다가 도로나 집을 만들어서 하천 주변에 물이 머무를 수 있는 둔치나 유수지를 마련해 놓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비가 많이 올 때를 대비해서 물이 잘 빠져나가게 할 수 있도록 물이 안 빠져나가고 막혀버리면 역류해가지고 물이 넘치잖아요. 물이 빠져나가는 하수도라든지 배수시설 같은 것도 여름이 되기 전에 미리미리 정비해서 홍수의 피해가 커지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된다. 자, 홍수의 대책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가뭄 대책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가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노력들을 할 수 있는가? 먼저 첫 번째. 비가 많이 왔을 때 우리가 밟고 서 있는 땅속의 지하에는 지하수들이 굉장히 많이 존재한단 말이야. 그래서 지하수를 개발해서 너무너무 물이 부족할 때 사용할 수 있도록 개발을 해두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물 공급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지역 같은 경우에는 멀리 있는 조금 물이 풍부한 하천에서 물을 끌어와서 뭐 농경지라든지 아니면 생활용수로 사용할 수 있도록 물을 끌어오는 시설, 관계수로를 만들어 놓는 것도 좋다. 그리고 또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지 말고 빗물을 저장했다가 가뭄이 심할 때 사용할 수 있는 빗물 저장 시설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은 방법 중에 하나고 그 다음에 농촌에 가면은 많이 사라졌는데 옛날에는 전통적으로 마을에 뭐가 있었어? 우물이 있었잖아요. 우물물은 웬만한 가뭄에서도 관리만 잘하면 잘 마르지 않거든요. 그래서 어떤 농사를 짓는 농촌에는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는 우물을 만들어 놓는 것도 좋고 그리고 이제 각국에서 개발하고 있는 건데 뭐라 그래야 되지? 수증기 씨앗 같은 걸 인공적으로 하늘로 올려보내서 인공으로 구름을 만들어서 뿌리는 비, 이걸 인공강우라고 얘기해. 이 인공강우를 빨리 개발을 좀 더 활발하게 해서 상용화시켜서 가뭄이 심할 때는 인공적으로라도 비를 내릴 수 있도록 이런 것들을 개발하는 것도 가뭄의 대책 중에 하나이다. 자, 우리나라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자연재해 홍수 정리했고 그 다음 가뭄 정리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넘어가서 두 번째 괄호 2번 태풍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태풍. 여름에 뭐 우리나라는 태풍이 한 번도 안 거쳐간 적이 없기 때문에 태풍이 무엇인지 감으로는 잘 알고 있을 거야. 주로 우리나라에 태풍이 영향을 미치는 게 언제냐? 그냥 여름이라고 하면 안 되고 정확하게 말하면 태풍은요. 장마가 거의 끝나가는 늦은 여름. 에서 초가을까지도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아요. 월로 따지면 8월 그리고 9월에 태풍이 가장 많이 발생하고요. 1년에 딱 한 개의 태풍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평균적으로 좀 더 많을 때도 있고 적을 때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1년에 2~3번 정도의 태풍이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치고 지나갑니다. 자, 그렇다면 태풍은 과연 어떤 피해를 주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 다들 알 거야. 뭐 태풍 곤파스가 지나간다. 태풍 사라가 지나간다.
지금 선생님이 말한 사라나 곰파스 같은 태풍은 우리나라에 영향을 미쳤던 태풍 중에도 굉장히 규모가 커서 피해를 많이 줬던 태풍들인데 일단 태풍의 특징 자체가 바람이 엄청 강해요. 그러면서 엄청난 비를 동반을 한단 말이지. 그러다 보니까 그로 인한 것들 안 외워도 되잖아. 태풍이 지나가면 비가 많이 와서 침수되고 그로 인해서 정전이 일어나기도 하고 바람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시설물이 붕괴되기도 하고 태풍이 지나가고 나면은 산이 무너져서 산사태가 나기도 하고 등등등 이로 인한 2차 피해를 굉장히 많이 발생을 시키지. 한반도 전체가 물론 태풍이 발생을 했을 때 피해를 입긴 하지만 특히 한반도에서도 태풍의 피해를 조금 많이 받는 지역이 있어요. 어디가 가장 심하냐면은 육지 지역 중에서는 남부 지역. 남쪽 지역, 특히 어느 지역이냐면 경상남도 이쪽, 부산 있고 울산 있고 이쪽 있잖아요. 여기가 태풍의 피해가 가장 심해. 왜 그러냐 하면은 태풍이요. 그 태풍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지난 시간에 배웠지. 저위도, 적도 근처에서 태풍이 만들어져 가지고 중위도 지방으로 이동을 해서 피해를 주는데 문제는 이동하는 방향의 오른쪽이 훨씬 더 피해가 크단 말이야. 근데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이 태풍의 이동 방향의 오른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태풍이라고 하는 건 그때그때 이동 경로가 달라지기 때문에 100%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동안에 주로 영향을 미친 태풍들을 살펴봤더니 태풍이 이렇게 올라와가지고 꺾어져가지고 이렇게 가는데 주로 그 오른쪽에 남부지방이 위치했던 기록이 많더라는 거지. 그래서 결론적으로 태풍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심한 게 남부지역. 그리고 원래 비가 많이 오고 바람이 많이 부는 도서지역, 도서는 섬을 말하는 거야. 섬지역도 태풍이 발생했을 때 피해가 엄청나게 자주 크게 발생을 한다.